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38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 석보경입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 2회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관세사 김윤영입니다. 저는 2013년, 14년도에 1차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그 뒤로 직장 생활을 쭉 해오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한 건 한 4년 유예로 합격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마지막 6개월만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8기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년 4월에 시작해서 올해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8기 관세사 임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수험 기간이 약 4년 정도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책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험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또 찾아보고 그랬어요. 실제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미련이 남아서 결국 다시 관세사 준비를 하게 됐고요. 몇 년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학원에 이렇게 차려입고 와서 인터뷰도 하고 진짜 포기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창 그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관세사라는 직업을 권유를 해주셨고 그 뒤로 관세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후로 계속 관세사가 눈에 아른거려서 그냥 시험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를 학부 때나 석사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공부할 때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관세사 이야기가 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실무에 나와서 이제 무역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관세 관련된 사무장들이랑 이제 많은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관세사가 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고 이제 가정을 이뤄도 계속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기도 했고 어느 한 곳에 얽매여 있다기보다는 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전공이 이제 국제통상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딱 교집합에 관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관세사라는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운 좋게 그해 하반기에 미국으로 인턴십 갈 기회가 생겨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연습장이랑 그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파트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파트를 이제 그 공부한 부분을 백지에 이제 싹 써내려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못 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으로 활용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되게 쓰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2회독, 3회독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랑 병행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암기 속도가 빨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기본서를 정독과 다독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했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써내려가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공부 각 과목당 이제 전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세법 같은 경우는 법과 시행령은 무조건 다 외웠고요. 그 위에 시행 규칙이나 뭐 그 세부 조항들 같은 경우는 빼놓지 않고 한두 번씩은 꼭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HS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통칙, 주, 호해 용어 전부 다 빼놓지 않고 암기식을 따서 외웠고요. 통칙 같은 경우는 공부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시험을 보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시간 배분이나 그리고 그 문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문제의 요점이 뭔지 파악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법과 뭐 기본적인 그런 조항들은 빠짐없이 다 외우도록 공부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무역 실무는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3대 협약과 주요 법규들 위주로 무역 관련 법규들 위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무역법하고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은 꼬박 투자를 해서 빼놓지 않고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사실 합격생이 90명이면 좀 공부한 것도 90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거는 정말 지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또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데일리 루틴이에요. 진짜 수험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고 어떤 딱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는 그 시간이 정말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 루틴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공부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뭐 오전이나 오후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날 며칠을 공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공부를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슬럼프에 많이 빠지곤 하는데요. 데일리 루틴이 딱 정해져 있으면 바로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루틴으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는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다른데 낭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데일리 루틴 꼭 만드셔서 지키는 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가 끝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장을 걸었거든요. 운동 시간을 내기 힘드시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집 오는 길에 조금 돌아서 10분 정도 더 걷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운동 시간을 빼서 규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바로 슬럼프가 오거나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백지 노트인데요. 저는 사실 이 백지 노트가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사실 엄청 고통스럽고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제 목차를 쓰거나 키워드를 쓰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HS에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류에서 뭐 24류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어제 본 기억에 막 의존을 해서 그냥 써내려 가는 거예요. 뭐 주 1부터 그냥 쓰는 거예요. 책을 보지 말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괴감 들고 하기 싫고 하겠지만 그거를 조금만 극복하고 힘든 걸 견디시면 이게 빨리 내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인데 모의고사는 진짜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꺼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최대한 빨리 보시고 웬만하면 다 참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사실 시험 공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 외우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 외우기 위해서 일단 저는 대원칙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미리 일주일치 계획을 짜고 그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날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전날 공부했던 것을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활용을 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그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회독수를 늘릴 때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눈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손으로 쓰게 되면 외워지는 기분은 들고 그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게 되면 손만 아프고 효율도 좋지 않고요. 물론 눈으로 보다가 테스트 삼아 몇 번 써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시간이라면 그래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 눈으로 많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시간 배분 관련해서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그날 할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에 전 과목을 다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한 과목당 그래도 4시간은 넘지 않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죠. 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큼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관세사 시험 4과목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세법 같은 경우는 목차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목차가 중심이 되면 약간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보시다 보면 목차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교재가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찍히기 때문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본인이 어디를 빠뜨려 놓고 썼는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환특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관술표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공부 방법이랄 것도 없고 1류부터 97류까지 다 앞글자 땄고요. 주나 사단 이후까지 다 앞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앞글자만 생각이 나면 뒷내용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물론 회독수가 적을 때는 효과적이겠지만 회독수가 늘어나면 관세법 때처럼 말했던 것처럼 교재가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찍히기 때문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오히려 회독수를 늘리는 게 더 빨리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을 좀 더 하기 때문에 앞글자만 생각나고 뒷내용이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회독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죠.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례도 많고 이걸 언제 다 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령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규칙, 고시만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외우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외우시다 보면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떤 조항을 써서 풀어야겠다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관세평가 같은 경우도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암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령을 외우시면서 WTO 평가협정에 있는 유용한 문구나 어휘 같은 걸 사용해서 답안지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기할 게 오히려 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항거래법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5에서 7점 정도로 준비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꽈락은 면할 수 있겠죠. 또 3대 협약 같은 경우는 꼭 나오는 것 같아서 괴롭더라도 꼭 정확도를 높여서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겠다보다는 이해하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목차 위주로 답안지를 쓸 때 기본 원리에 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를 쉬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꼭 쉬었고 많게는 이틀까지 쉬면서 이제 그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미술관 전시도 보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여유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운동을 매일 주기적으로 했던 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나 슬럼프 관리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슬럼프는 없었는데요.
이 시험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 보니까 슬럼프를 겪게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손에서 책을 놓치지 못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정말 힘들 때는 맛있는 걸 먹거나 가볍게 산책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체력적인 원인이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책상에 계속 앉아 있어봐야 기분만 나쁘고 공부도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두보 전진을 위한 한 보태라고 생각을 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재충전을 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암기가 주를 이루는 시험이다 보니까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외운다고 해도 다음날 다 까먹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는 뭐 한 번 보고 다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관세사 시험이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런 자책하는 태도를 좀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개판으로 나왔어. 아니면 내가 어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떠오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는 뭐 취업을 하고 누구는 결혼을 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남들이랑 비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처음에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걸 다시 상기시켜 보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 내가 남들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좀 공부가 안 되고 시험이 안 돼도 그래도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날 다시 믿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정말 되고요. 진짜 앉아서 공부가 너무 안 되면 그냥 일어서서 산책이라도 좀 하시든지 뭐 친구랑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머릿속을 비우시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력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크게는 없는데 일단 저는 이 꿈이 제가 하고 싶어서 결정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또 이 시험을 선택한 것도 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 선택과 결정의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에게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게 아마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절박함을 바탕으로 가끔씩 그 전기수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가끔씩 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똑같이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모의고사 점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때마다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의고사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정확한 지표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대신 수험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플래너를 쓰면서 공부했는데 하루하루 공부 시간을 플래너에 적을 때마다 좀 약간 스스로 뿌듯함을 느껴서 그런 성취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연도에 기본교육 과목 실무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잘 마치고 관세사로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관세사 라이센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관련 업종에 있는 다른 선배들이랑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좀 정보도 최대한 많이 얻어서 뭐 이것저것 원서도 넣어보고 이제 일을 배우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 기간보다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서 졸업 논문 쓰면서 천천히 실무 수습 받을 계획입니다. 또 어디서 수습을 하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로 저한테는 친구 그리고 잠, 핸드폰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한두 시간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고 있던 학생하고 핸드폰을 교환해서 그러니까 아예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고 지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잠은 규칙적인 생활하고 커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조심하시면 학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뭐 공부하거나 쉴 때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또 쉴 때 조금 보는 건 좋은데 이게 휴대폰을 오래 보고 있는 게 진짜 공부에 방해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시간을 뺏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차고 공부하는데 적합한 두뇌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그걸 깨닫고 나서 아예 공부할 때는 휴대폰 아예 안 봤어요. 차라리 진짜 너무 끊기 어려우면 사물함에 넣어버리고 잠궈버리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휴대폰을 웬만하면 공부할 때 안 보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인을 꼽으라면 체력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자책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암기가 주를 이루는 시험이다 보니까 100% 똑같이 외워야겠다는 강박관념도 있었고 또 외우다 보면 다음날 까먹는 부분도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실망을 해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때 동안은 대충 구색만 맞춰서 외워보는 테스트 기간을 주었고요. 이 기간 동안 암기도 더 잘 되고 효율도 더 좋아져서 만약에 암기하는데 강박관념이 있으시다면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요. 그래도 조금 스스로 내려놓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뭐 더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활 동안 그랬던 것처럼 뭐 스케줄의 변화도 뭐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더 늘리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재를 읽다가 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놓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시간을 내서 외우려 하진 않았고요. 그냥 논문으로 많이 보면서 익히려고 했습니다. 또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교재를 읽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고요.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시험 하루 전에는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부분, 또 꼭 써야 할 문구들, 또 암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날 시험에 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볼 때는 그 알바랑 학기를 병행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 타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해서 저만의 그 루틴을 설정을 해서 꼭 이 시간에 시작을 해서 이 시간에 끝낸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제가 다른 학교 생활이나 알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절대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만드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대신 뭐 100% 붙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혹시 모를 불합격을 위해서 힘을 좀 아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더 한다던가 하진 않았고
많이 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발표 한 달 전부터는 어학 자격증들이 만료가 된 게 몇 개 있어서 그거 가볍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옳은 방법으로 공부하신다면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를 테니까 너무 모든 것에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고생하시는 만큼 다음 시험에서 그에 맞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심치 않고요. 그때까지 꼭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관세사 한번 해볼까? 발 담글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시험이 잘 안타깝지만 잘 안 돼서 또 할까 말까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쉬면서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공부 방법이라든지 누구 커리큘럼을 따라야 된다든지 몇 시간 했다든지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동기부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관세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관세사가 되고 나서 내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진짜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좀 이렇게 마인드를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진짜 장기 레이스가 가능하고 중간에 흔들려도 다시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너무 힘드실 텐데 진짜 저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깝게 뭘 못해서 뭘 못 써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 다음이 또 있고 진짜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진짜 힘드시겠지만 견디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시험 보기 작년 12월부터 전업수험생 생활을 했었고 그 전에는 직장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만약에 저와 같이 직장 생활이나 알바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되든 안 되든 마지막 3개월에서 6개월은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게 관세사 시험 2차 합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최고로 제일 어린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을 투자하는 만큼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끝을 꼭 보셔서 그 끝도 꼭 좋은 결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